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강을 맡은 오종훈입니다. 이번 수준별 수능이 시행이 되고 탐구 과목이 또 작년도 3과목 보다가 올해 2과목 봐서 아마 탐구 나름대로 좀 망친 학생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수준별 수능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영어 비영어를 또 응시한 학생들 가운데 내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런 학생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입시를 치르면서 수험생 학부모님 모두 아마 공부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이제 복잡한 또 수능 때문에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을 줄 압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오늘 강연은 이러한 수험생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올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도 상당히 이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당히 또 어려운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 하나하나마다 또 처한 요건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오늘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최고의 입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작년과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해결했을 때 가장 좋은 어떤 전략을 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정시합격 열쇠 전략으로 승부한다 지금 시작합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우리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올해 수능 성적에 대한 아마 정확한 결과 분석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이제 정시에 지원한다고 하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한 그 기본 밑바탕이 깔리기 때문에 이번 이제 수능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분석을 여러분들 앞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자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죠. 그러면 도대체 내 점수로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합격산 전망에 대해서 일부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국어 영역서부터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작년도 수능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국어 영역에 대한 어떤 등급 구분 점수와 분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올해 이제 국어 A형이죠. 국어 A형 학생들은 주로 자연계 응시생들과 그리고 문과에서 아마 예체능계 응시생들이 아마 응시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은 이미 다 알다시피 96점이 나왔고요. 2등급 91점. 이것은 원점수 기준이죠. 여기에 따라서 국어 A형의 표준 점수는 128점, 또 2등급은 123점 나와서 저기서 가만히 볼 사항이 뭐냐면요. 만점과 1등급과의 점수 차이, 그리고 1등급과 2등급과의 점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좀 변별력이 있게 나온 시험이다 볼 수 있고요.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변별력이 좀 떨어졌던 시험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의 국어 A형 특징은 어땠냐면요. 작년도 수능 언어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만점과 1등급과의 점수 차가 2점 차에 불과했고, 작년도 결과죠. 다음에 1등급과 2등급 차도 3점 차에 불과했는데, 올해 이제 국어 A형을 보시면 알다시피 만점과 1등급 점수 차가 4점 차로 좀 벌어졌고요. 1등급과 2등급과의 점수 차도 5점 차 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작년도보다는 상위권도 변별력이 있게 나온 시험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그만큼 더 평균 점수도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어 영역의 특징을 살펴본다고 하면 나중에 국어 비용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지만 작년도 쉬웠던 수능보다는 좀 어렵게 나온 시험이었다라고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는 상당히 상위권이 투톤 이제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올해 국어 영역은 그래도 상위권도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진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서 아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비용도 같이 보겠습니다. 국어 비용은 주로 이제 문과 수험생들이 아마 응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1등급은 이제 A형과 마찬가지로 원점수 96점, 이제 표준 점수는 127점 나왔죠. 그 다음에 2등급은 원점수 92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는 이제 122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차를 보시면은 만점이 131점 나왔죠. 그리고 이제 1등급 커트라인이 127점, 4점 차가 되고요. 2등급은 5점 차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작년도 어느 영역으로 통합해서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2점 차, 3점 차에 불과했던 거에 비해서 좀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이제 상위권의 변별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면 국어 A형이든 국어 B형이든 작년 수능보다 좀 어려웠던 시험이다라고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수학 A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가장 보통 난이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어려워하는 과목이 수학이죠. 주로 문과 학생들이 수학 A형 응시하고 이과 학생들이 수학 B형 응시했을 텐데, 잠시 후 화면을 통해서 올해 등급 구분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수학 A형은요, 만점이 이제 143점 나왔고, 1등급이 원점수 92점, 커트라인이죠. 그 다음에 표준점수 137점에서 6점 차가 납니다. 2등급은 이제 수학 A형이죠. 83점이고, 그리고 이제 표준점수 130점, 역시 7점 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학이다 보니까 이제 상위권과 또 중하위권 간에, 또 중위권, 중하위권 간에 점수차가 제법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능과 비교해보면요, 수학만큼은 올해 수학 A형이 작년도 수능 나형과 비교할 수 있는데요. 1등급 커트라인 원점수 92점도 유사했고 나머지 점수도 대부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수학 A형은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난이도를 보였다. 또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진 시험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B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학 B형을 보겠습니다. 1등급 이제 만점자의 표준점수 138점이죠. 그 다음에 2등급은 132점입니다. 6점 차가 나타나고요. 3등급은 2등급이죠. 2등급은 이제 원점수 84점에 그 다음에 이제 표준점수 125점에서 7점 차가 나타나죠. 역시 이제 A형과 마찬가지로 B형도 점수차가 제법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위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수학에 대한 변별력이 어느 정도 유지됐던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도 수능 수리 가형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난이도를 보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학 B형 경우는 만점자가 작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죠? 좀 줄었기 때문에 만점자만큼은 좀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온 시험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 올해 가장 이제 관건이 되었던 영어 영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영어 영역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희가 잠깐 영어 A형과 영어 B형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잠시 화면을 통해서 올해 왜 영어 B형이 또 영어 A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칠펜 보시죠. 올해 이제 영어만큼 이제 영어 A형과 이제 영어 B형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국어 있죠? 국어 A와 국어 B. 보통 이제 이건 이제 주로 자연계 이과 학생들이 많이 응시했고 이건 주로 이제 문과 학생들이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어차피 언어라는 거죠. 통합된 영역으로 시행되었지만은 국어만큼은 이제 이과 문과 학생들이 이렇게 계열별로 본 시험이었기 때문에 실제 1등급 맞은 점수라든지 또는 받은 인원이라는 것이 작년도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 A가 있고 수학 B가 있다고 치면 이 수학 A와 수학 B가 보통 수학 A는 이제 쉬운 A형이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문과 학생들이 많이 응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B형은 이제 주로 이과 학생들이 응시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작년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작년도 이건 이제 수리 나로 이제 보통 시험을 치렀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수리 가로 응시했기 때문에 국어든 수학이든 사실상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뭐 계열별로 나눠졌을 뿐이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왜 올해는 이제 영어가 문제가 되느냐? 사실 대학에서 어떤 영역을 반영할 때요. 이게 국어도 B형 반영하고 수학도 B형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뭐 영어에서의 그 혼란함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또 평가원에서 어떤 응시를 지정할 때 사실 국어 B하고 수학 B를 반영할 수 없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국어를 너무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이죠. 국어를 잘한다고 해도 국어 B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어 B를 보게 되면 바로 수학 A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받느냐? 주로 이제 문과 주로 학생들은 국어는 이제 B형을 보고 수학은 A형을 보는 케이스였습니다. 그죠? 이에 비해서 이제 이과는 뭐죠? 당연히 이제 국어는 쉬운 A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이제 수학은 B형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갈라졌느냐? 대학에서는 가능하면 그죠?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입장에서 B형 지정이 좀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이 영어에서 나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문과생이 되든 이과생이든 간에 실제 주로 상위권대죠. 상위권대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이 영어 B형 지정이 많았습니다. 실제 영어 B형을 지정한 대학이 약 60여 개 정도 대학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러면 이들 대학을 제외하고 나서는 주로 영어 A형을 다 또 반영했는데 이 영어 A형을 반영한 대학들은 주로 중위권 그죠? 보통 이하는 다 영어 A형을 반영했는데 또 영어 A형을 또 이렇게 지정한 건 아니에요. 영어 A형을 볼 수도 있었고 영어 B형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분포를 했느냐, 어떤 응시했느냐 이거죠. 실제 국어하고 수학 경우는 또 문과다 이과다 해서 계열별로 응시했는데 영어만큼은 내가 문과가 되든 이과가 되든 상관없이 주로 상위권, 그죠? 상위권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다 뭘 응시했죠? 영어 비용을 응시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에 비해서 또 중위권 이하, 저 4등급 대 5등급 대 이하부터는 어떤 걸 반영했느냐 하면 바로 이제 영어 A용을 많이 응시했던 것이죠. 이런 차이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영어 점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지만 이런 차이 때문에 영어 비용만큼은 사실상 그 뭐죠? 등급받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어 A용과 영어 비용의 응시자 비율이 정확하게 얼마죠? 이게 32%가 응시했고, 그죠? 이게 이제 영어 비용이 68%, 약 3대 7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3대 7 비율로. 3대 7 비율로 나눴으니까 정작 상위권 대학생들을 응시했던 상위권 수험생 입장에서는 작년도 통합했던 시험에 비해서는 거의 70% 정도, 0.7 정도가 영어 비용을 받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점자부터 시작해서 또는 1등급, 2등급 인원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요거에 대한 이해가 가장 올해 입시를 이해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 이제 화면 옮겨가세요. 그러면 1등급 인원이 얼마냐면 4% 인원을 반영, 4%, 그죠? 그 다음에 2등급 인원 누적에서 11%까지가 이제 정확히 분포 인원은 7%지만 누적에서 11%까지가 2등급을 받게 돼 있고요. 자, 3등급은 얼마를 받느냐면 23, 누적으로 23%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위권 수험생 입장에서 내 영어 비용이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를 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와 비교해보면 70% 정도가 영어 비용 응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1등급 받는 인원이 작년에 100명 중 4명이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올해는 여기에 0.7 곱해서 간단하죠? 0.7 곱한 인원이 바로 1등급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인원이 줄었겠죠? 자, 얼마 나오죠? 2.8%, 약 3명 정도. 약 3명 정도가 1등급을 받고 누구죠? 1명. 원래 1등급을 받을 인원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그 한 명은 바로 1등급을 못 받고 바로 뭘 받죠? 2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등급. 자, 그럼 2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 인원이 원래 100명 중 11명이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뭐냐? 이것도 0.7, 그죠? 70% 정도만 응시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죠? 7.7, 약 8명. 8명 정도가 2등급, 그죠? 받을 인원이 주니까 당연히 얼마입니까? 원래 받을 2등급 인원 가운데 3명 정도. 3명 정도는 바로 그 아래 등급인 3등급을 받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3등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0.7 곱하면 얼마 나오죠? 약 15 정도, 16 정도 나오죠? 16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원래는 23명, 100명 중 23명이 3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3등급 이내의 성적을. 근데 그 중에 16명 받으니까 7명 정도. 7명 정도가 이제 바로 이제 3등급이 아닌 4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에서 영어 비용 응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작년도와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적어도 0.5등급에서 1등급은 떨어지게 돼 있다. 좀 낮은 등급으로 하면 2등급 이상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등급 인원 가운데는 약 4분의 1 정도. 100분위로 보면 97까지가 1등급 받았고 1명 정도는 이제 못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2등급 인원 가운데는 원래 11명, 100명 중 11명이 받을 수 있었는데 8명밖에 못 받으니까 3명 정도는 한 등급 내려가겠죠. 3등급은 더 7명 정도가 더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올해 영어 비용 응시자 입장에서는 뭐죠? 아, 영어 비용을 봐서 무조건 성적이 떨어졌다고 보시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는 1등급은 작년도 4명 받았다 하면 올해 3명 받아서 1명이 더 내려갔다. 이렇게 등등등 보시면은 어쨌든 영어 비용이 이렇게 응시 비율이 준 것 때문에 적어도 0.5등급에서 2등급에 대한 점수 하락은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어 A형 응시 학생들은 이 응시한 학생 자체가 중위권 이하 수험생들이 응시했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도 쉬웠던 데다가 또 이렇게 중위권 이하로 응시하기 때문에 적어도 B형에서 A형으로 갈아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2개 등급 이상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2개 등급 이상. 2개 등급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또 지원하는데 아마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어 A형과 영어 B형에 대한 그 응시자 분포라든지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영어 B형을 지정한 대학들이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영어 A형과 B형을 동시에 반영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영어 B형을 봤다고 생각하면 작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등급 하락이라든지
합격선 하락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A형과 B형을 모두 교차해서 반영하는 대학들은 당연히 뭐죠? A형이 모두 2개 등급 이상 쓸까요? 2등급 이상 상승이 했기 때문에, 보통 경우에서 2등급 상승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내가 이제 A형과 B형을 교차해서 반영하는 대학들 지원할 때는 그 점 참조해라. 또 혹시 내가 B형을 봤는데 그 A, B형을 모두 교차하는 대학에 지원했을 때는 그런 합격선 상승 요인까지 고려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좀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설명이 조금 복잡하시더라도 올해 국어하고 수학은 사실상 계열별 수능이었기 때문에 작년도 점수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지만 좀 저희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영어만큼은 사실상 수준별 수능이기 때문에 작년도와 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작년도 입시 결과 비교할 때도 영어 비용만큼은 제가 좀 이제 0.7 수치를 썼지만 0.7 곱해서 1등급 인원이라든지 또 2등급 인원이 그만큼 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좀 약간 이제 수치적인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다르게 이해한다고 하면 작년도 똑같은 합격선의 점수를 한다면 100분 이상으로 1등급은 1만큼 더 내려갈 수 있고요. 2등급수에서는 약 2 내지 3만큼, 또 3등급수에서는 100분의 점수가 6에서 7만큼 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비교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입시 조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비교 가능한 수치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A, B형을 모두 허용하는 대학에 지원할 입장에서는 당연히 B형에서 A형 갈아탄 학생들이 주로 중위권 이하에서 주로 많이 응시했기 때문에 적어도 2개 등급 이상의 점수 상승이 있었다. 라는 점을 참고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이 정도 간단히 마치고요. 일단 영어에 대해서도 어떻게 등급 구분 점수가 나왔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영어 A형입니다. 영어 A형이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쉽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95점까지 나왔습니다. 1등급 거탕이 95점 나와서 표준 점수는 129점, 2등급은 89점 나와서 124점. 그래서 올해 9월달 정도까지 영어 B형을 응시하다가 영어 A형 응시한 학생들의 전반적 추이를 보니까요, 점수 상승 폭이 거의 한 20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참고해서 보시고요. 다만 이제 올해 같이 이렇게 영어 A형이 상당히 쉽게 나온 시험에서 내가 9월 달에도 A형을 봤는데 점수 상승이 10점 이상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조금 이제 난이도 쉬운 시험에서 약간 내가 좀 못 본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영어 B형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 B형 보겠습니다. 1등급은 이제 93점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본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수능의 외국어 영역이죠. 통합된 수능의 외국어 영역의 1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죠? 93점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93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수준이 있는 학생들이 본 시험에서 1등급이 93점 나왔다는 뜻은 그만큼 작년보다는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등급은 이제 몇 점 나왔죠? 원점수 88점, 100분위는 124점. 점수차를 보시면 만점자 1등급까지 점수차는 7점 차, 1등급과 2등급 점수차는 5점 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유독이 더 심했던 영어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상위권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학도 하나의 이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되겠지만 이번 어렵게 나온 영어 시험에서 좀 더 고득점을 받았다고 하면 역시 합격의 길을 가는데 상당히 좋은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영역은 이제 상위권의 변별력이 상당히 높아진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영어 영역에 대한 통합된 시험에서 이렇게 분해된 시험을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당히 이제 차이점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간에 영어 영역은 이제 그런 B형에 대한 어떤 시험의 특징들도 잘 살펴보시고 영어 A형은 이제 그만큼 또 문제가 또 많이 쉽게 나다 보니까 그 쉬웠던 거에 대한 점수 상승 폭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파악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등급 구분 점수를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탐구 영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탐구 영역은요, 주로 이제 만점자 수 및 비율을 가지고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번에 사회탐구죠. 사회탐구는 상당수 과목에서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가 되어갖고 만점자가 8%까지 나오는 과목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주로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모두 수능 사회탐구는 10과목을 이제 응시하는데요.
생활과 윤리가 만점자가 3% 정도 나왔죠. 이에 비해서 윤리와 사상은 만점자 1.5%, 그보다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적게 나오다 보니까 만점자 표준 점수는 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듯이 쉬운 과목에서 좀 적게 나오고 어려운 과목에서 높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의 만점자는 67점, 윤리와 사상 69점 나왔습니다. 한국사 엄청 쉽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8.9%, 거의 9% 가까이 나왔네요. 거의 10% 정도에 못 미친 정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만점자 표준 점수는 다른 과목이 60점, 69점에 비해서 한국사는 64점이 됐고요. 또 여기 가만히 또 지켜볼 점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국어, 수학, 영어는요, 주로 뭘 많이 반영하죠? 상위권대에는 주로 표준 점수, 중위권대 이하는 주로 100분위를 많이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 상위권대조차도 탐구 영역을 반영할 때는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반영해주기 위해서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00분위를 기준으로 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분위를 기준에서. 그래서 그 100분위 점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점수가 한국사만큼은 96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을 받더라도 96점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과목 볼까요? 한국지. 한국지는 다른 과목에서 많이 어렵게 나왔고요. 만점자도 0.7%. 그래서 100분위가 만점자 100분위가 1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50점 만점을 받았다 해도 한국지를 선택한 학생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만점자 100분위 100까지 나올 수 있었고요. 한국사는 그만큼 쉬웠기 때문에 96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만점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왔고, 근데 이것도 사실 만점자를 받은 학생들의 행운이겠지만 실수로 한 개, 두 개 틀리면 100분위가 엄청나게 밀리는 현상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만큼은 쉬운 과목에서 한두 개 틀린 경우가 사회탐구에서는 상당히 어떤 점수 하락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겠습니다. 자, 세계지리는 이제 만점자 2% 나왔고요. 그리고 100분위는 99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과목도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사 만점자 약 3.5% 나왔고요. 세계사가 만점자 많이 나왔네요. 약 6%까지 나왔죠. 법과정치 3%, 경제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8.37%, 그죠? 많이 나왔죠? 사회문화 약 3% 정도. 그래서 만점자 100분위가 상당히 쉽게 나왔던, 경제 과목은 96에 불과했고요. 좀 어렵게 나왔던 과목은 98, 또 그보다 좀 중간 수준 97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회탐구는 만점자 100분위가 한국지대 같은 것은 얼마나 나왔죠? 100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제 또 쉬운 과목인 경제와 한국사는 만점자가 96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점수차도 제법 있어서 아마 나중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뭐가 있죠? 100분위 기준에 탐구 배란 점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잘 살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점수에 위치했는 것을 또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과학탐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 이제 과학탐구 보겠는데요. 잠시 고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각 1등급 구분 점수 이런 것은 이제 해당 이제 입시기관 홈페이지 가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모두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설명해 드릴 때는 주로 이제 그 중요사항들 위주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걸 또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시험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사회탐구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만점자 100분위가 사실 만점을 받더라도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잘 또 참고해서 지원 전략 짜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으로 좀 이어 주시죠. 예, 그죠? 자, 과학 탐구입니다. 물리일이 이제 만점자 1% 나왔고요. 만점 100분인 99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또 화학 시험 친 학생들 상당히 시험 보고 나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역시 결과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만점자가 사실상 숫자를 헤아리기 너무 간단할 정도 76명에 불과했네요. 그죠? 비율로 보면 0.06% 극히 어렵게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100분은 당연히 100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생명과학도 만점자 100분은 0.9%에 불과했지만 비율은 그래서 이제 만점자 100분은 100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과학일도 어렵습니다. 만점자 비율 0.2%, 100분은 100까지 나와서 전체적으로 물리일을 좀 제외하면 화학일, 생명과학일, 지구과학일 대체로 어렵게 나온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2 과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물리 2죠. 만점자 거의 2% 가까이 나왔고요. 화학 2가 역시 어렵습니다. 0.37%. 반면에 생명과학 2는 좀 쉽게 나와서 만점자 3%, 지구과학이도 만점자 2% 가까이 나와서 2 과목의 특징으로 보면 화학 2를 제외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좀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다른 과목이죠. 일단 물리 1,
화학 1, 1과목과 2과목을 통틀어 봤을 때는 사회탐구에 비해서 과학탐구는 상당히 어렵게 나온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통 이제 자연교 수험생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수학과 과학탐구가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수학에 대한 명령력도 여전히 크겠지만 올해 입시만큼은 과학탐구 영역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또 잘 참작하면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설명해 드린 내용은 주로 이제 영역별, 주로 이제 구분 점수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명회 준비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또 이게 이 표도 많고 어려운 입시에서 좀 위안도 드리고 편안함을 드리고자 했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좀 어렵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올해 시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작년보다는 좀 대체 어렵게 나와서 좀 상위권 배분력은 있었던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만점자는 문과에서 많이 나느냐?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상위권은요, 극상위권이라고 설명하죠. 극상위권은 아무리 문제를 어렵게 해도 만점 맞춘 학생 제법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회탐구, 대표적인 물수능이죠, 물수능. 사회탐구까지 이렇게 쉽게 나오다 보니까 의외로 문과 만점자가 32명에 걸칠 정도로 많이 나왔고요. 그럼 이에 비해서 그러면 이과 학생 공부 못한 학생이냐? 그건 그게 아닙니다. 과학탐구 아까 보셨죠? 화학 어려웠습니다. 화학 1, 2 다 어려웠죠? 생명과학도 어려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만점자가 전국에 걸쳐서 한 명밖에, 딸랑 한 명밖에 나오지 않는 현상이었으니까, 만점자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번 시험 너무 쉽게 생각하면 상당히 오해이고요. 그 만점자가 문과에서 특히 많이 나왔던 이유는 아마 사회탐구가 쉬웠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만점자 수의 비율은 아마 작년도보다 적어졌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를 저희가 이제 영역별 점수 분석을 마치고요. 이제부터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제 합격선이 얼마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면 통해서 인문계부터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상위권 모집단인데요. 주로 저희가 최상위권 모집단이라고 설명해 드리는 건 뭐냐면, 연대 경영, 고대 경영을 보통 일컬습니다. 점수대를 수학 BAB 기준이죠. 국어 B, 수학 A, 영어 B고요. 사회탐구 기준입니다. 표준 점수 800점 기준에 536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점수 예상할 때는 이제 입시 기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어느 기관은 537이다, 538점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536점 이상이면 올해 입시에서는 상당히 최상위권 모집단위는 그래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점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보통 스카이대로 표현하는 서영고 지원서입니다. 서영고 지원서는 526점, BAB 사탐 기준에 526점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지원서를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점수, 국어, 수학, 영어 점수를 합산해 보고요. 탐구 두 과목 보셨죠? 그 점수 합산해 보는 겁니다. 그 네 경력의 점수 합산이 내가 어느 HN을 판단해 주시는 것이고 그 점수대가 다 530점대 나왔다라고 하면 올해만큼은 스카이대 지원이 가능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상위권대 지원서인데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너무 서열화돼서 부르면 좀 표현이 그러긴 한데 성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시립대에 대한 지원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위 11개 대학 포함하는 대학들인데요. BAB 사탐 기준에 512점 정도를 보고 있어요. 512점 정도. 그다음에 서울적 중위권 대학이죠. 주로 동국대, 홍익대 등을 포함한 서울적 중위권대는 BAB 사탐 기준에 502점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적 중위권대 이상은 어차피 수비, 국어비, 수학이, 영어비를 다 지정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유형을 또 응시할 수 없다는 것도 참고사항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서울적 중하위권대, 주로 국민대, 그다음에 숭실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을 일컬어서 포함하는데요. 네 경력 기준에 표준 점수 489점이고요. 100분위 기준으로는 이제 332점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게 100분위가 330이니까 평균 100분위 얼마 되겠죠? 84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 이상 정도 되면은 이제 서울적 중하위권대 이상을 갈 수 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서울적 중위권대까지는 대부분이 어떤 걸 반영합니까? 표준 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주로 표준 점수 기준을 보시면 되고요. 서울적 중하위권대부터는 주로 100분위 반영 대학도 많기 때문에 100분위 반영 대학에 대한 점수 기준도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서울 소재대학입니다. 보통 인서울로 부르죠. 인서울. 그래서 학생들이 농담할 때는 그래서 서울대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그 점수대가 네 경력 기준에는 표준 점수 480점, 그리고 100분위 기준엔 319점, 약 320점이죠. 평균 100분위 약
80점 되겠네, 그죠? 평균 80점대 이상이면 그래도 인서울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도 좀 더 열거를 해놨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서울에도 많이 살고 수도권에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절반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인경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합격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 점수대가 내기용력 기준에서는 430점, 표준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분위 기준에서는 242점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천안권까지도 고려해 봤을 때는 수도권 소재대학 지원선에 약간 10점 정도 이렇게 낮춰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범수도권 대학 보통 부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전철 타고 갈 수 있는 마지막 대학선들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점수대를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수도권 소재대학을 지원할 때는 주로 세경력 지원이 많기 때문에 주로 문과로 보면 언어탐이죠. 국어, 영어, 탐구, 이과로 보면 수학, 영어, 탐구 정도로 해서 점수를 또 봐야 한다는 것도 아마 같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계에 대해서 역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에 대해서. 자, 화면 보시죠. 자연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위권 모집 단지 한다면 저희가 보통은 서울대 의예과, 그 다음에 이제 연대의예, 성대의예를 보통 일컬어서 가르칩니다. 여기 다 유형이 지정되어 있죠. 국어 A, 수학 B에 영어 B, 과탐, 내기용력 기준에 536점대를 받으면 이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카이대 지원서는 이제 표준 점수 기준에 512점, 그리고 이제 상위권 11개 대학이죠. 성대, 한양대, 또 이제 경희대, 시립대를 포함한 상위권 대에는 표준 점수 500점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적 중위권대가 있습니다. 그죠? 동국대, 홍익대 등을 포함합니다. 표준 점수 기준에 488점, 그다음에 이제 100분위 기준은 336점 보시면 되고요. 서울적 중하위권대, 국민대, 숭실대 등을 포함해서요. 표준 점수 기준에 481점대, 그다음에 100분위 기준엔 324점대 보실 수 있습니다. 인서울로 볼 수 있는 서울소재대학, 표준 점수 기준엔 473점대, 그리고 이제 100분위 기준엔 311점대를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대학은 표준 점수 기준에 427점, 100분위 기준에 236점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 점수대는 뭐냐면 보통 그 정도 지원 대학의 하한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학을 지원할 때도 상위권 인기학과에 대한 점수는 그보다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점들을 또 참고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합격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제 올해 입시가 상당히 작년도하고 비교 불가한 점이 꽤 많아서 아마 각 입시 기간별로 아니면 선생님들이 예상되는 합격선 자체가 상당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의 점수 폭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올해 입시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주로 어떨 때는 가장 최고로 높은 점수 예상했던 기간이 있고요. 또 낮은 점수 예상했던 점수가 있으면 그제 중간 정도를 생각해서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소신전한다고 하면 자기가 좀 원하는 점수대를 보고서 또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건 여러 가지 점을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2014학년도 수능 실제점 최종 결과 분석과 합격서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정시대학별 전형 특징 및 유형조합에 따른 유불리 분석, 그리고 수준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끝까지 강의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라.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 열리는 이번 입시 설명회는 1부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 2부 2014학년도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까지입니다.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정시대학별 특징 및 유형조합에 따른 유불리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부분 설명이 좀 약간 길어져갖고 이제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로 저희가 이제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해서 가장 키포인트를 딱딱 찍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빠뜨린 부분은 이 다시보기 통해서 한번 또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로 주요 상위권 대학에 대한 어떤 그 유형별 분석 및 지정 대학
현황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하게 잡을 포인트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서울 주요 유형 지정 대학들인데요. 먼저 이제 고려대를 보겠습니다. 고려대가 이제 다른 대학과 다르게 문과하고 이제 이과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계만큼 뭐죠? 우선 선발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연계만큼은. 그래서 국어를 뺀 거죠. 이제 그 우선 선발 경우에서 이제 수학, 영어, 탐구만 반영해서 우선 선발하고요. 일반 선발할 때는 이제 국수, 영탐 다 반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문과 경우는 뭐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응 비중이 2대 1이니까 사탐 비중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국영수에 대한 점수 비중이 높으니까 그쪽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대는요, 올해 입시의 특징이 그렇죠. 저는 이제 국수, 영탐 4과목 다 반영하고요. 다음에 이제 주요 특징이 올해만큼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수능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 이 부분을 가장 키포인트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작년보다 뭐가 줄었죠? 정시 모집인은 줄었습니다. 이런 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대체적으로 뭐죠? 문과가 되든 이과가 되든 문과, 이과 모두 우선 선발할 때 인문계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로 우선 선발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연계는 수학, 과학, 과탐으로 우선 선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혹시 탐구를 망친 학생, 문과에서 혹시 이과에서 국어하고 영어를 망친 학생들은 이런 우선 선발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요, 반영 방법은 고대하고 유사합니다. 그죠? 문과는 국수, 영탐 비중이 2대 1이고요. 자연계는 우선 선발이 따로 영역을 빼뜨린 곳은 없고요. 우선 선발이든 일반 선발이든 모두 마찬가지로 2, 3, 2, 3 주로 수학과 탐구 비중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탐구가 상당히 변별력이 높다 보니까 탐구 영역이 높게 나오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위권 수험생 입장에서는 연대 지원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양대인데 한양대가 문과, 이과를 나눠봤을 때 사실 영어에 대한 반응 비중이 여느 대학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죠? 문과가 40%, 자연계가 30%니까 영어 성적이 상당히 고득점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같은 입장에서는 한양대 지원이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중위권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 중간에도 대학들 많습니다. 그죠? 대학들 많은데, 그 부분은 이제 상위권 대학과 또 그 특징이라든지 반응 비율을 열심히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중위권 유형 지정대학에서 가천대를 먼저 뽑은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는 뭐죠? A, B형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다가 올해 새롭게 지정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을 보실 때는 어떤 것을 참고해 드시냐면 유형을 지정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뭘다? 좀 떨어질 것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보다 합격성이 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잘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가천대는 문과든 이과든 모두 문과는 BAB, 이과는 AB를 지정했다는 것이 작년과의 차이점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카톨릭대 역시 BAB, ABB, 문과, 이과 다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의 합격선 하락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다음 볼까요? 명지대 역시 마찬가지로 BAB, ABB 다 문과, 이과 유형 지정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합격선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대학은 이제 탐구 과목을 한 과목 반영하니까 혹시 탐구 한 과목 학생들은 이런 전형에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상명대는 이제 문과, 이과 모두 A비형을 모두 같이 반영한다는 특징입니다. 영어만 B형을 지정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국어과 수학에 있어가지고 A형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니까 뭐 이과 학생들이 뭐 교차 지원이라든지 문과 학생들이 뭐 AA를 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종대 BAB, ABB 모두 지원한 유형을 지정했고요. 유형을 지정하다 보니까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에 예전에 교차 지원을 받았던 뭐 공대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수학을 B형 지정했으니까 그보다는 점수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형 지정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서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과연 이제 A, B를 교체해서 반영한 대학이죠. 경기권 주요 사립대가 많은데 그런 대학들은 또 어떻게 또 지원자를 짜야 될지가 관심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을 또 중심으로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경기권의 주요 사립대에서 A, B형을 모두 반영하는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국어, 수학, 영어에 비용에 드는 가산점 비율입니다. 그죠? 국어, 영어 모두 여기 강남대는 5% 상당히 작게 주고 있습니다. B형 지정학생 입장에서는 B형 의시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단국대 천안은 역시 이제 단국대 천안은 이제 그 뭐죠? 본교는 이제 지정했지만 천안은 이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산점 비율이 약 15% 정도 좀 높습니다. 이거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서경대 역시 가산점 비율이 10%. 서울 소재대학 가운데 서경대가 유일하게 A병을 모두 교차를 반영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상당히 합격선이 높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역시 A병 교차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합격선이 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안양대 A, B형 모두 교차 반영하고 있는데 가산점 비율이 5 내지 10%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A형 응시자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대학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예, 다음 화면. 자, 올해 유형조합별 응시자 현황, 요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뭐죠? 평가 홈페이지가 보시면 이 유형조합이 좀 가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인문계는 뭐죠? 그래도 BAB 조합이 많습니다. 반면에 AA 조합도 꽤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하위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AA 조합, 요것을 또 잘 살펴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연계는 이제 주로 ABB 조합이 제일 많은데요. 그 밖에 AAB 조합도 있고 AAA 조합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역시 중위권대 이하를 지원할 때는 같이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의 지원 전략을 짜야 할 것이냐. 제가 수준별로 살펴봤는데요. 최상위권 수험생들 입장에서, 상위권 수험생들 입장에서 가나 다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대 상위권을 가군에 지원하고 또 그 다음에 나군은 서울대 지원하고 다군은 이제 뭐 의학계열 등 아니 중대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원 패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요. 상위권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군 경우는 주로 성대 한양대 이대를 지원하고 나군은 시립대 외대, 그다음에 다군은 건대를 지원하는 패턴이 많았다라는 정도를 저희가 이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소신 전환판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면 연구대 소신판은 가군은 연구대를 일단 지르고 나군에서 좀 더 안정권으로 서강대 시립대를 안정권으로 쓰고 있는 경향이 많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다음에 한번 보시죠. 중상위권 어떻게 되느냐. 보통 가군은 보통 동대 홍익대를 보통 일반적으로 쓰고 나군은 건대 숭실대를 보통 쓰는 편입니다. 다군은 국민대 단국대를 쓰는 편이 많고요. 소신 전파는 이제 가군에서는 이제 동국대 홍익대 소실 쓰다가 나군에서는 이제 숭실대 또는 공대 소실 쓰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소실 쓰다는 뭐냐면 저 합격자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하게 전하는 학생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떤 학군별로 수준대별로 설명해 드렸고요. 상당히 좀 숨이 가쁩니다. 지금 많은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짧은데요.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설명해 드리고 내용은 뭐냐면요. 정시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패턴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이제 이렇게 정시지원할 때 어떤 흐름의 패턴을 가지고 지원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를 저희가 2014 정시지원 흐름 및 유의사항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두고자 합니다. 자, 잠깐 화면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점수에 따른 지원대학교 선택인데요. 대학선 및 모집단을 선정해 주십니다. 그죠? 가군에서, 나군에서, 다군에서, 그냥 안정으로 지원할 것이냐, 소신 지원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몇 개의 복수의 대학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대학에 대해서 꼼꼼하게 작년도 합격선을 이렇게 요강 분석이라든지 또는 결과를 통해서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아둘 것이면 올해 약간 변화인데요. 올해 입시 변화가 뭐가 있었죠? B형 지정대학들 분명히 합격선 하락이 있다는 거 명심해 두고요. 그 다음에 A병을 모두 교차 반영하는 대학들은 합격선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이런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을 같이 보면서 또 그러니까 작년도 합격자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올해 입시 상당히 깜깜이 지원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작년도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비교할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적어요. 적다 보니까 온라인 모의전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은 또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원서 지원할 때 가능하면 경쟁률이 낮은 대학으로 그래서 쓰는 것이 좀 더 합격선이 좀 낮은 쪽에서 합격하기 쉬운 쪽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또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상당히 숨가쁜 가운데 제 강의를 아마 들었을 줄 아는데요. 일단 화면에 보여준 그런 뭐죠? 자료는 이제 다시 보기 통해서 한번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은 과연 작년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비교를 할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B형 지정 대학들은 분명하게 영어 비용 점수가 좀 내려가니까, 그죠?
아까 비교해드렸죠? 영어 비용이라는 것이 1등급도 덜 나오고 2등급도 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합격수단이 좀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탐구 과목도 배수가 됩니다. 탐구 과목은 작년도 3과목을 봤는데 올해 2과목으로 줄었어요. 당연히 탐구 과목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치는 학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탐구 과목 축소에 따른 점수 하락폭도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작년도 결과 올해 자료를 비교할 때 그러한 점을 좀 참고해 보신다고 하면 좀 더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A병을 모두 허용하는 대학들은 또 변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합격선이 또 오를 수 있다. 그 점을 참고하고요. 마지막 이 경계선에 있는 대학을 제가 좀 표현을 씁니다. 약간 속말일 수 있는데요. B형을 지정한 데 가운데 상위권 대학은 어차피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점수에 대한 진동폭이 크지 않은데 B형 지정 대학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대학들이 가장 나름대로 합격선이 좀 낮을 것 같다라는 대학들은 분명히 B형 응시한 학생들이 작년도보다는 반응이 줄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경쟁률도 약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점수 하락폭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 꼭 참고해 두고요. 그리고 역시 올해는 이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강연도 참고하겠지만 저희 강연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를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기관이라든지 설명에도 많이 참고하셔갖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 설명이 좀 많이 좀 길어져서 조금 딱딱하게 들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마지막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가 언제라도 이렇게 항상 이게 역사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라는 것은 확실하게 여기저기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것이 이번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